저 여자는 그냥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우리가 부부라고 그냥 같이 산 거지. 재산 분할? 웃기지 마. 그 말이 얼음 송곳처럼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1825일, 43,800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그가 소유한 8층짜리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었으니까요. 저 남자는 꿈에도 모르겠지요. 내 핸드백 안에 3개월 전부터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현관 신발장 위 조화 화분 속에서 작은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 계속 그렇게 나와라. 내가 나를 우습게 볼수록 내 증거는 쌓여간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순영, 올해 55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5년을 함께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5년간 아내 노릇을 하고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생긴 여자입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그냥 그 남자라고 불러야 할 박종민. 올해 62. 강남에 건물 2채, 분당에 상가 1채, 주식과 예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자산가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혼인신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복잡한 절차는 생략하자고 했던 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고 같은 거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5년 전에 내가 한심합니다. 지금 나는 한 푼의 생활비도 받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남자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건물 세입자들에게 사모님이라 불리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명절이면 그의 부모님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 남자를 아버지라 불렀고 그의 손주들은 나를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같이 산 거라니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6년 전 저는 26에 결혼해서 28년을 함께한 첫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빌라 한 채와 빚이었습니다. 사업한다며 빌렸던 돈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장성에서 독립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걱정된다며 번갈아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고 아들은 매달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문을 여는 가게라 새벽같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버무리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저녁 무렵엔 종아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손은 항상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금과 고춧가루에 절여진 손가락 사이사이가 쩍쩍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이 걸린 것처럼 손등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죽은 남편 빚 갚아야 했고 혼자 살아갈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버텼을 때 지인의 소개로 박종민을 만났습니다. 순영 씨, 좋은 분 한번 만나봐요. 사별하셨는데 자식들도 잘 키워놓고 강남에 건물도 있고 참 괜찮은 분이에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편 떠나보낸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계속 권했습니다. 순영 씨,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늙으면 어떡해요.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종일 일하고 쪼개진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혼자 먹는 저녁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종민은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 깔끔한 정장 차림, 무엇보다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내 사연을 듣고 그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위로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5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유방암이었다고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혼자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었는데 사람은 역시 혼자 살면 안 되나 봐요. 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산이 많다면서도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뭔 소용이에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순영 씨, 우리 그냥 같이 살까요?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하고 결혼식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텅 빈 집에 돌아가는 삶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고 같은 거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재산 문제로 자식들이 복잡해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반찬 가게를 그만두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50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내가 살던 작은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 시스템 주방. 처음 들어갔을 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요. 편하게 지내요. 그는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거 받아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집세 걱정 없고 식비도 그가 대부분 냈으니까요. 나는 그 돈으로 조금씩 모으기도 하고 가끔 아이들에게 용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종민이 형 얼굴이 많이 펴졌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명절에는 그의 부모님 산소에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인사드려요. 새로 같이 살게 된 순영 씨예요. 산소 앞에서 절을 올릴 때 나는 진심으로 이 집안의 일원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내 아이들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딸 지은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그가 지은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면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그는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챙겨줬습니다. 그의 손주들도 나를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종민의 아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6살짜리 손녀가 할머니, 이거 뭐예요? 라며 내 주방을 기웃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떡을 구워줄 때면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건물 세입자들을 만날 때도 나는 사모님 역할을 했습니다. 종민이 세입자들과 계약 갱신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옆에 앉아 차를 따라주고 우리 건물 오래 써주셔서 감사해요라며 인사했습니다. 세입자들도 나를 당연히 사장님 부인으로 대했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 생활에 젖어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허리 펴지 못하고 일하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가끔 종민이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넘겼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자물쇠가 달린 서랍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 아들 부부는 언제나 나를 아버지 여자친구 정도로 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했지만 어머니라는 호칭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나를 볼 때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당신은 아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지겠지 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결혼 3년이 넘어갈 무렵 사소한 일로 크게 다퉜습니다. 발단은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 열쇠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간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거래 내역,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구나. 건물 2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분당에 상가도 있었습니다. 주식 계좌도 여러 개였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100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종민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청소하다가 열쇠가 있길래. 누가 만지래? 왜 남의 서랍을 뒤져?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물어보든가. 왜 몰래 뒤져?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청소하다가 그런 거지. 뭘 훔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는 내 사생활을 존중해야지라며 화를 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이 집에서 나가자. 3년이면 됐잖아.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 씨,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심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나가지 마. 혼자 있으면 진짜 못 살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순영 씨가 불안한 거 알아. 내가 이 건물 지분을 줄게. 서류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줄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 그건 사실상의 결혼 약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애들이 뭐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핑계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해주겠지 믿었습니다. 어리석게도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종민이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정리하려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그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인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 아버지, 그 여자 문제 정리하셔야죠. 언제까지 같이 살 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라니. 내가 그 여자인가?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메시지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들 준혁 혼인신고 안 한 거 다행이에요.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며느리 아버님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에요. 딸 수진 오빠 말이 맞아.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정리해야지. 종민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적당한 때 정리할게. 적당한 때 정리. 나는 정리당할 대상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남자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명절엔 그의 부모님 산소에 절을 올리고 손주들에게 떡을 구워줬습니다. 그게 다 정리당하기 위한 시간이었나요? 휴대폰을 더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혁 아버지, 그 여자 지분 준다고 하신 거 진짜예요? 종민. 아니, 그냥 나갈까봐 달래느라 한 말이야. 절대 안 줘. 며느리 휴, 다행이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지분까지 주면 우리 몫이 줄잖아요. 종민 걱정 마.
내가 바보야? 저 여자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 그게 나였습니다. 가슴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칼은 한 번 찌르면 끝이지만 이 배신감은 5년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민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장 짐을 싸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뭐가 남죠? 5년 동안 반찬 가게도 그만뒀고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허리 펴지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55살에 분했습니다. 이 남자는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나는 5년 동안 무급으로 가정부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였습니다. 가정부는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내가 이 집에서 아내로 살았다는 증거. 그리고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증거. 다음 날 인터넷을 뒤져 사실혼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함께 살았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녹음기를 샀습니다. 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면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종민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을 켰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손녀 돌잔치 가야 해요. 응, 같이 가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소형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 조화 화분 속에 동전만 한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그가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 우리가 함께 현관에서 인사하는 모습, 다 기록됐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사진도 모았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 성묘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스마트폰 앨범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전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종민은 가끔 자기 카드 대신 내 카드를 쓰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서 월세를 현금으로 받을 때 내 계좌로 잠시 넣어뒀다가 자기 계좌로 옮기기도 했고요. 그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해뒀습니다. 밤마다 방문을 잠그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0XX 년 5월 5일 부부 동반 모임에서 지인 A가 나를 사모님이라 호칭함. 녹음 파일 해시태그 23.20XX 년 5월 5일 손녀 돌잔치에서 할머니로서 아이를 안고 사진 촬영. 사진 파일 해시태그 45. 3개월 동안 그렇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악물고 참으면 끝이 보인다. 매일 밤 이를 악물었습니다. 종민이 다정하게 순영 씨, 뭐 불편한 거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위선자, 내가 나를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 알고 있어. 저 웃음소리를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되길 바라며 나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종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차려. 예전엔 순영 씨, 밥 좀 먹을까? 였는데 이제는 명령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게을러 터졌어. 새벽 7시에 일어났는데 늦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나를 내보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준혁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건강 관리 좀 하셔야죠. 이 여자분이 제대로 챙기는 거 맞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 여자분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양보호사 고용하시면 어때요? 전문가가 더 잘 돌봐드릴 텐데. 요양보호사? 그들에게 나는 무급 요양보호사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민이 식탁에 앉자마자 수저를 던졌습니다. 퍽! 이게 밥이야? 질어 터졌잖아. 밥이 조금 질었을 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저러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됐어. 밥맛 떨어져.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그 질다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이 악물고 참자. 증거만 더 모으면 돼. 그렇게 다짐했지만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이 끊겼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당분간 아꼈어. 변명도 없이 그냥 안 줬습니다. 나는 저축해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예전엔 한우 사다가 구워줬는데 이제는 수입 돼지고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맨날 이런 반찬이야? 질렸어. 종민이 또 투덜거렸습니다. 돈을 안 주면서 무슨 반찬을 차려.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싸움이 될 테고 그러면 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언어적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신 뭐하러 여기 있어? 밥이나 제대로 해. 늙으니까 쓸모가 없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 번은 그의 아들 부부가 왔을 때 며느리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청소 좀 자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먼지가 쌓였네. 이모라니. 내가 이 남자와 5년을 살았고 그의 손주들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며느리에게 나는 이모였습니다. 종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좀 깨끗이 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5년 전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라며 다정하게 손 잡아주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부 기록해야 해. 녹음기를 계속 켜두었습니다. 모욕적인 말 하나하나가 다 녹음됐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써먹을 무기들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본격적인 재산 탈취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순영 씨, 여기 서명 좀 해줘. 종민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 건물 관련 서류야. 세금 문제로 정리하는 건데 당신 이름으로 된 거 좀 처리해야 해서.
자세히 보니 위임장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위임장이 필요한 걸까? 잘 모르겠는데 좀 읽어봐도 돼요? 종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서명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도 서류는 읽어보고 해야. 됐어. 그가 서류를 뺏으며 화를 냈습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같이 살아. 그날 밤 그가 잠든 뒤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서재 자물쇠가 안 잠겨 있었습니다. 위임장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순영은 박종민에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내 통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월세 받을 때 내 계좌를 거쳤던 게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내 계좌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려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나는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어제 그 서류 다시 볼게요. 서명할게요. 됐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테니까.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임장 서명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연기가 들킬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에 녹음 파일을 정리하다가였습니다. 새벽 2시 방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영 씨, 뭐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잠이 안 와서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문은 왜 잠가? 습관이에요. 죄송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종민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다 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뭐 봤는데? 그냥 요리 영상이요. 이 시간에? 잠이 안 오면 요리 영상 보면 졸리더라고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졸린 눈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 2번째는 더 아슬아슬했습니다. 현관 화분 속에 숨긴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려다 들킬 뻔했습니다. 종민이 외출했다고 해서 카메라를 꺼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갑을 놓고 갔던 것입니다. 뭐해? 화분에 물 주려고요. 요즘 말라서. 그의 시선이 내 손에 있는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아니,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분? 좋아하잖아. 맞다. 진짜 꽃인 줄 알았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종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갑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바꿔야 해. 그날 이후 카메라를 책장 사이로 옮겼습니다. 각도는 안 좋아졌지만 발각될 위험은 줄었습니다. 2번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더 철저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클라우드에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각돼도 파일은 안전하게 남도록. 카메라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조력자가 나타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강남 가는데 밥 같이 먹을래? 그래, 오랜만에 보자. 식당에서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변호사해. 안녕하세요. 최유진이에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내 상황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머니, 혼인신고 안 하셨다고요? 지은이가 그동안 내 상황을 친구에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응, 그렇게 됐어. 그러면 사실혼 관계시네요. 사실혼? 최유진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부부처럼 함께 살았으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이었지만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제가 물론 증거가 필요해요. 함께 살았다는 것, 부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 주변에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 이런 걸 증명해야 해요. 증거. 내가 3개월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좀 있어요. 최유진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거요? 녹음이랑 사진이랑 좀 모아뒀어요. 그날 이후 최유진 변호사는 내 조력자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증거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됐지만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공 보수로 하시죠. 이기면 그때 제대로 받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지은이 엄마잖아요. 지은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딸이 나를 위해 친구를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내 편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상대방이 먼저 관계 청산을 통보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먼저 나가라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 보면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야 해요. 변호사의 예측대로였습니다. 종민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그의 자식들은 더 노골적으로 나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녹음은 계속하시고요. 특히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거나 나가라는 말을 하면 그게 핵심 증거가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재산 목록도 정리해야 해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알 수 있는 건 다 정리해 두세요. 나는 종민의 서재에서 봤던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거래 내역. 그것들을 몰래 복사해둬야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재산 분할 청구하려면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해요. 나중에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미리 파악해두면 유리해요. 다음 날 종민이 외출한 틈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식 거래 내역, 은행 잔고 증명서,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었습니다. 10분 만에 다 찍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촬영한 서류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5년 전보다 재산이 거의 2배로 늘었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종민의 재산은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건물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내 몫은 얼마나 될까? 최유진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재산이 사실혼 기간에 오른 건 분할 대상이에요. 다만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액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면 지금 시세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모든 준비가 갖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종민이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순영 씨,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데요? 우리 그만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아팠습니다. 그만하자니. 뭐려? 이 생활. 같이 사는 거.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종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안 맞아. 우리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이요? 당신 자식들이 뭔 상관인데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때 종민이 그 말을 했습니다. 부부? 우리가 부부라고? 그냥 같이 산 거지.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 펜 모양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짐 싸서 나가. 당분간 생활비 좀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 5년 동안 이 집에서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다 했는데 짐 싸서 나가라고요? 그거야 당신도 여기 살면서 좋았잖아. 밥 안 굶고 편하게 살았으니까. 편하게요? 내가 당신 손주들한테 할머니 소리 듣고 명절마다 당신 부모님 산소에 절하고 세입자들한테 사모님이라고 불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그냥 편하게 산 거예요? 종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바라는 건데? 재산 분할이요.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 못한 반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뭐? 사실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변호사요. 변호사? 순간 종민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띠었습니다. 변호사? 웃기네. 뭘로 증명하려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증거 있어요. 5년 동안의 증거.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증거? 녹음이랑 사진이랑. 당신이 나를 아내로 대했다는 거 전부 기록해뒀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짐은 안 쌀 거예요. 당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결하든지. 법대로 하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D-데이는 그로부터 2주 후에 왔습니다. 종민은 내가 쉽게 물러서지 않자 자식들을 동원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모, 아버지께서 합의하시자고 하셨어요.
여기 서류 있으니까 서명하시면 됩니다. 합의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천만 원이요? 네. 충분하지 않아요?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면서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공짜로 살았다고? 5년 동안 무급 가정부 노릇을 했는데 그게 공짜로 산 거라고? 나는 합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해요. 뭐요? 합의 안 한다고요. 법대로 할 거예요. 아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아버지, 그냥 법대로 하시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뭘 해줘요. 그때 종민이 일어섰습니다. 됐어. 나가. 뭐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오늘 안에. 싫어요. 안 나갈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 내보내. 종민이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서 막 집어넣었습니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불러요. 나도 할 말 있으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강제로 쫓아내려고 해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30분 내로 온다고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종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 그래, 와라. 와서 뭘 어쩔 건데. 30분 후 최유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사 한 명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종민 씨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당신 누구야?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종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신고? 무슨 신고? 최유진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입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 시도도요. 가정폭력? 내가 언제? 언어적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해요. 녹음 파일 있습니다.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늙으니까 쓸모가 없네. 당신 뭐하러 여기 있어? 밥이나 제대로 해. 부부? 우리가 부부라고? 그냥 같이 산 거지. 종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사실혼 관계에서의 언어폭력 및 강제 퇴거 시도.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그때 종민의 아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손님 내보내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동거관계가 5년이면 손님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거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님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최유진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종민 씨, 처음으로 그를 여보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요? 신고 같은 거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거. 종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냥 같이 산 거라고요? 내가 당신 부모님 산소에 절한 것도, 손주들한테 떡 구워준 것도, 세입자들한테 사모님으로 인사한 것도 다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건, 아니, 더 있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지분 준다고 하신 거 진짜예요? 아니, 그냥 나갈까봐 달래느라 한 말이야. 절대 안 줘. 저 여자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종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당신 폰에서요. 3개월 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종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짝! 내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건 5년 동안 참은 값이야.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 그래, 그 외로움 값 제대로 받아낼 거야. 법대로. 종민이 뺨을 감싸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사님, 최유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 기록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정식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민의 아들 준혁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종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의 조언대로 사실혼 해소 시점까지는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종민은 손준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후로 종민 측의 회유와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아버지가 5천만 원까지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조용히 끝내시면 양쪽 다 좋잖아요. 안 해요. 법대로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엔 편지가 왔습니다. 종민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순영 씨, 우리 좋게 끝내자.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서로 상처만 남잖아. 1억 줄 테니까 합의하자. 1억. 5년 전보다 50억 이상 불어난 재산에서 고작 1억. 편지를 구겼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재산 조회를 신청했는데 예상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상대방이 최근 3개월 내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크게 받았더라고요. 담보대출이요? 네. 분당 상가를 담보로 20억 대출.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중인데. 어디로 갔는데요? 아들 준혁 씨 회사로요. 아들 사업 자금으로 빼돌린 것 같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종민은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문제 안 돼요? 물론이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사전에 빼돌리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거 추가로 고소할 수 있어요. 최유진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잘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받아내요. 5년치 전부.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이순영, 피고 박종민, 최유진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는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금전 거래 내역. 내가 3개월 동안 모은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순영 씨, 우리 그냥 같이 살까요? 신고 같은 거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5년 전 종민이 나에게 동거를 제안하던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싶어 남겨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의 녹음. 아이고 사모님. 종민이 형 얼굴이 많이 펴졌네요. 그러게요. 집사람 덕분에 잘 살아요. 집사람. 종민이 직접 나를 집사람이라고 부른 증거였습니다. 종민 측 변호사는 궁색한 반론을 했습니다. 원고는 단순 동거인에 불과하며 혼인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를 집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민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습관적으로. 손주들이 원고를 할머니라고 부른 것은요? 부모님 산소에 함께 성묘를 간 것은요? 종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번의 변론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이순영과 피고 박종민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7억 원을 지급하라. 7억 원. 5년간의 사실혼, 50억 이상의 재산 증가분, 그리고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가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종민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사전에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정을 나오는 종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헬쑥한 얼굴. 옆에서 부축하는 아들 준혁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망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종민,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그냥 같이 산 거지. 재산 분할? 웃기지 마.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나는 그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짐을 쌀 때 이상하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5년을 살았던 곳인데 정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이삿짐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 살 거야? 응, 분당에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오피스텔이긴 한데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혼자? 우리 집에서 살지 그래. 아니야.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 7억 원. 세금 떼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나니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오피스텔 하나 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 고생 많았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유진이 변호사 소개해줘서 이렇게 됐어. 엄마가 혼자 다 모은 거지. 대단해, 진짜.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날 나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했습니다. 장롱 속에 넣어뒀던 첫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26에 만나 28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외로움에 못 이겨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당신 못 가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나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은 아니었지만 내 눈에는 이 평범한 하늘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이랑 그림 수업. 예전에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이순영이에요. 어머, 반가워요. 저도 혼자 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5,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같이 산 거지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참고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싸우셨을까요?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부부처럼 살았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 앞에서는 인정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이든 사진이든 문자든. 나중에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무기가 됩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것, 오늘 다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